나는 원래 사람들하고 잘 섞이는 체질이 아니었다. 회사에선 부딪히며 버텼고 집에 오면 말없이 밥 먹고 쉬면 그만이었다. 그게 내 인생의 방식이었다. 조용한 게 편했고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싫었다. 그런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된다. 그때부터 조용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벽이 된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시계 소리가 또각또각 내 귀를 후려쳤고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는 괜히 크게 울렸다. TV를 켜도 소파에 앉아 있어도 마치 집 전체가 당신 혼자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들은 바빴고 사위는 늘 예의가 바른 아이였다. 그 애들 앞에서 나 외롭다는 말을 꺼내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평생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산을 타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숨이 차면 생각이 끊기고 정상에 서면 바람 맞으며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꽂혔다. 내가 필요했던 건 위로가 아니라 숨 돌릴 공간이었다. 사람 냄새가 그리웠다. 처음 모임에 들어갔을 때 솔직히 따뜻했다. 이름을 물어봐주고 물 한 병을 나눠주고 내려올 때 무릎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들. 그 작은 친절이 오랜만에 사람 냄새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말이 있어도 웃으며 넘겼다. 어른의 미덕은 참는 거라고 믿었고 내가 분위기를 흐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진 몰랐다. 참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표적이 된다는 걸. 산이 아니라 돈이 먼저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 공기가 바뀌었다. 산 이야기보다 사람 이야기보다 이상하게 돈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 이번에 등산복 백화점에서 샀는데 30만 원 넘더라. 그 브랜드 알아요. 그거 진짜 급 있는 거지. 다음 달 해외로 가자고 하던데 1인당 200만 원 정도라더라.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했다. 형편은 다르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대화가 아니라 성급기로 바뀌는 순간부터였다.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누가 어떤 차를 몰고 왔는지, 뒤풀이에서 누가 얼마나 쌌는지, 그게 은근히 사람 값어치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갔다. 그리고 그 기준이 어느 순간부터 내 앞에서만 더 또렷해졌다. 나는 회비를 늘 정해진 만큼만 냈다. 늦을 때도 있었지만 일부러 안 낸 적은 없었다. 다음 모임 때 봉투에 넣어 들고 갔다. 나는 남에게 빚지는 게 싫었다. 그리고 솔직히 괜히 더 내면 또 그 기대가 생길까봐 늘 똑같이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빠듯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석했다. 아니, 해석하는 척하면서 내 위치를 슬쩍 낮추기 시작했다. 해시태그 3장. 질문은 대화가 아니라 심사였다. 뒤풀이 자리만 가면 누군가 꼭 물었다. 아드님은 뭐 하세요? 댁은 어디세요? 연금은 나오시죠? 사위는 어디 다녀요? 처음엔 대화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질문 끝에 항상 작은 판단이 붙어 있었다. 대답이 조금 늦으면 눈빛이 위아래로 한번 훑고 지나갔다. 마치 이 정도구나 하고 결론 내리듯이. 나는 그 눈빛이 싫어서 말을 줄였다. 그런데 말이 줄어들수록 그들은 더 묻기 시작했고 내가 답을 안 하면 자기들끼리 결론을 만들었다. 특히 사위 이야기가 나올 때가 제일 불편했다. 나는 사위를 자랑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더 조심했다. 그냥 회사 다녀요 정도로만 말하고 끝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사위가 대기업이라며? 그러면 장인어른은 걱정 없겠네. 그럼 회비도 좀 넉넉하게 내셔야지. 나는 속이 내려앉았다. 내가 말하지 않은 빈칸을 사람들이 멋대로 채워놓고 그걸 근거로 나를 흔드는 느낌이었다. 아유,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한 번만 웃어주면, 한 번만 양보하면 지나갈 줄 알았다. 하지만 참는 사람은 언제나 좋은 표적이 된다. 그날은 오늘은 저 사람 한번 세워야 한다는 날이었다. 그날 뒤풀이 자리는 평소보다 시끄러웠다. 웃음소리는 더 거칠었고 술잔이 돌수록 말은 더 무뎌졌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구나. 오늘은 나를 공개적으로 눌러야 끝나는 날이구나.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그냥 조용히 있자. 오늘만 버티자.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의 공기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결론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장인어른, 회비는 또 딱 맞춰서 내셨죠? 말한 사람은 웃었다. 주변도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웃지 못했다. 딱 맞춰는 칭찬이 아니라는 걸 나는 너무 잘 알았다. 그 말 속엔 여유 없지? 가 들어있었다. 나는 애써 입꼬리를 올렸다. 아유, 정해진 건 정해진 거니까요. 그때 누군가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근데 사위가 잘 번다며요? 그럼 좀 넉넉하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귀가 멍해졌다. 내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고 조심했던 그 단어를 남의 입이 내 앞에서 함부로 꺼냈다. 그런 얘기 제가 한 적 없는데요. 나는 최대한 조용히 말했다.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하지만 조용히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은 그걸 약함으로 본다. 한 번 더 건드려도 괜찮다는 신호처럼 받아들인다. 아니,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던데 대기업 다닌다며 돈 좀 있겠네. 우리 모임도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 말들이 탁탁 붙었다. 웃음소리가 계속 깔려 있었다. 마치 모두가 하나의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이 더 수치스러웠다.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고 있다는 게 내 몸짓 하나하나에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가 얻어먹은 적은 없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회비도 다 내고 뒤풀이 비용도 제가 낼 때는 냈어요. 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내가 내 편을 들자 공기가 바뀌었다. 진짜로 바뀌었다. 웃던 얼굴들이 굳었다. 술기운으로 붉어진 눈들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누군가 낮고 또렷하게 말했다. 뭐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 철제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 그 소리가 내 가슴을 긁었다.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섰다. 늘 목소리 크고 뒤풀이를 주도하던 사람, 그가 내 쪽으로 다가올 때 나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다. 설마 여기서 손까지 올라가겠어.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설마를 붙잡는다. 내가 몇 년을 이 모임 위에 뛰었는데 회비 늦게 내는 사람이 예의를 따져. 주변이 조용해졌다. 말리려는 침묵이 아니었다. 구경할 준비가 된 침묵이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그리고 정말로 손이 올라갔다. 탁, 짧고 건조한 소리.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뺨이 뜨거웠고 입안에서 금속 맛이 났다. 통증보다 먼저 올라온 건 수치심이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맞았다. 그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참으려 했는데 막을 수 없었다. 그 눈물이 더 창피했다. 그런데 더 창피한 건 그 다음이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누구도 왜 그러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 회장이라는 사람은 고개를 돌렸고 옆 사람들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몇 명은 휴대전화를 들었다. 카메라를 켰다. 화면을 확대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콘텐츠가 되었다. 저쪽에서 먼저 말을 심하게 했잖아. 나이 먹었다고 존중받는 건 아니지. 그 속삭임이 내 귀를 찔렀다. 맞은 뺨보다 더 아프게. 나는 가방을 챙겨 나왔다. 지퍼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만큼 손이 떨렸다. 누군가 어디 가세요? 라고 말했지만 거기엔 걱정이 없었다. 단지 흐름을 유지하려는 말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뜨거운 뺨이 찬 공기와 부딪히며 더 아렸다. 나는 그때도 몰랐다. 누군가 찍은 영상이 내 인생을 한 번 더 때릴 거라는 걸. 다음 날 나는 문제 회원이 되었다. 집에 와서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물을 마시려 컵을 잡았는데 손이 떨려 물이 반쯤 흘렀다. 그 물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마치 너 끝났다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단체방 알림이 울렸다. 카페 링크 하나, 제목이 굵게 떠 있었다. 긴급 공지 문제 회원 제명 처리 안내. 나는 눈을 깜빡였다. 문제 회원이라는 단어가 내 눈을 찔렀다. 영상이 하나 붙어 있었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는 어제의 내가 있었다. 얼굴이 붉고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리고 끝이었다. 내가 맞는 장면은 없었다. 손이 올라가는 순간도, 탁 소리도, 아무도 말리지 않는 장면도 없었다. 그 장면이 지워져 있었다.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나는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됐다. 맞은 사람이 문제 회원이 됐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런 분은 모임에서 빼는 게 맞죠? 나이 먹었다고 다 봐줘야 하나요? 요즘 어르신들 감정 조절 안 되시는 분 많아요. 분위기 망치네.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다. 억울함보다 먼저 수치심이 올라왔다. 내가 억울하다고 외치면 외칠수록 더 초라해질 것 같았다. 사람들은 이미 판단을 끝냈다. 내가 맞았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증거 있냐고 물을 게 뻔했다. 나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 못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 얼굴을 알아볼까봐, 마트에서 누군가 수군댈까봐 커튼을 치고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꿨다. 세상이 나를 보는 게 무서웠다. 해시태그 6장. 사위가 들어왔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사위였다. 장인어른 얼굴이 왜 이래요?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니야. 어제 그냥 조금 부딪혔어. 평생 그래왔다. 가족에게 걱정 주기 싫어서 늘 별일 아니다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사위는 내 거짓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그 애는 조용히 내 앞에 앉아 말했다. 부딪힌 자국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내 마음이 무너졌다.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는 회비 이야기부터 사위 이야기, 조롱, 그리고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말이 나오기 시작하자 멈추지 않았다. 사위는 말없이 들었다. 표정이 점점 굳었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 생겼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영상이 올라왔더라. 나를 난동부린 사람으로 만들어놨어. 사위는 휴대전화를 꺼내 카페 글을 찾았다. 영상을 봤다. 사위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다. 장인어른,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는 겁이 났다. 그냥 내가 안 나가면 돼. 모임 안 가면 끝이야. 사위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끝난 게 아니에요. 사위는 공유 흔적과 캡처들이 퍼져 있는 걸 보여줬다. 이런 노인 조심하세요. 같은 말까지 붙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숨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 내가 조용히 사라져도
그들은 내 이름을 문제 회원으로 남길 거였다. 내가 평생 쌓아온 얼굴이 영상 하나로 끝장날 수도 있었다. 사위는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다. 그날 식당 CCTV 있죠? 그게 진실입니다. 원본만 있으면 판이 뒤집혀요. 그 말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들리는 구출처럼 들렸다. 원본, 예, 그리고 이한절이. 진실의 무게. 사위는 식당으로 갔다. 나는 말렸다. 괜히 문제 키우지 말자. 사위는 단호했다. 이미 커졌어요. 줄이는 방법은 진실뿐이에요. 몇 시간 뒤 전화가 왔다. 원본 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다시 봐야 한다는 게 무서웠지만 그게 있어야 내가 산다는 것도 알았다. 그날 밤 우리는 노트북을 켰다. USB를 꽂았다. 재생 버튼이 눌렸다. 식당의 웃음, 숟가락 소리, 술잔 소리, 그리고 내가 기억하던 그 공기, 회비, 사위, 조롱, 좁혀오는 시선, 그리고 탁 스피커로 그 소리가 집안을 가르며 울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맞는 장면보다 더 분명한 게 있었다. 그 전후였다. 아무도 말리지 않는 장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장면, 웃고 있는 장면, 방관이 아니라 공모처럼 보였다. 사위는 영상을 멈추고 말했다. 장인어른, 이건 명백합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이제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의 싸움이 된다는 선언. 사위는 바로 움직였다. 영상 백업, 캡처, 업로드 시간, 댓글 흐름, 공유 경로,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것들이 하나둘 나왔다. 모임 보조금 흔적, 사용 내역의 빈틈, 교육 기록의 불명확함, 회원들에게 돌던 투자 안내문, 설명되지 않는 돈의 흐름.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그날 나에게 쏟아진 조롱과 폭력은 우발적인 일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늘 그래왔다. 위에서 아래로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을 눌러왔다. 그리고 그 구조가 유지되려면 질문하는 사람은 사라져야 했다. 내가 그날 처음으로 말했다. 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그 질문 하나가 그들의 판을 흔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문제로 만들었다. 조용한 사람이 처음으로 나를 지키겠다고 결심한 날, 고소장이 접수됐다. 폭행,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보조금과 투자 문제는 별도의 조사로 이어졌다. 나는 서류에 서명하며 손이 떨렸다. 사위가 내 손을 잠시 잡았다. 장인어른,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 한마디가 내 등을 떠밀었다. 며칠 사이 분위기가 바뀌었다. 카페 공지가 수정됐고 댓글이 지워졌고 단체방이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화해가 아니라 붕괴였다. 그들은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고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누군가 연락해왔다. 그날 제가 말렸어야 했습니다. 진심인지 겁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문제 회원이라 부를 수 없었다. 사위가 말했다. 장인어른,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나는 겁이 났다. 여전히 무서웠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이야기를 내가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나는 크게 말하지 않았다. 딱 한 문장만 조용히 말했다. 나는 맞고도 맞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다. 그 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목소리였다. 해시태그 9장. 다시 산을 바라보며. 시간이 조금 지나 나는 다시 산을 생각했다. 산은 내게 잘못한 게 없었다. 사람들 때문에 산을 포기하면 결국 내가 진다. 그래서 나는 몇몇 사람들과 새 모임을 만들었다. 이름은 거창하지 않았다. 동네 산길 모임, 서열도 없고 돈 자랑도 없고 회비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누군가 힘들면 쉬고 뒤처지면 기다린다. 서로의 속도를 존중한다. 첫 산행날 나는 오래된 등산복을 꺼냈다. 예전엔 그 옷이 수치의 상징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달랐다. 거울 앞에 섰다.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있고 무릎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 눈빛만큼은 조금 단단해졌다. 정류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오셨어요? 그 짧은 인사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날의 나는 문제 회원이 아니라 그냥 함께 걷는 사람이었다. 정상에 올라 바람을 맞았을 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긴다는 건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구나. 이긴다는 건 내가 다시 나답게 사는 거구나. 맞았던 뺨이 아니라 살아남은 내 마음이 증거라는 걸.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치욕도 영상도 댓글도 결국 흘러가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오늘의 내가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참고 살던 노인이 반전한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내 존엄을 다시 꺼내 들었을 뿐이라는 걸.